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60이 조금 넘은 여성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겪었던 아주 황당한 일을 말씀드리려고입니다. 정말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유롭고 남자들을 만나 연애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인지라 그저 한 남자를 소개받고 몇 번을 만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특히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많이 무서우셔서 남자들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는 말은 꼭 여자들은 이라는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여자들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끝나고 조금만 늦게 오면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자애가 빨랑빨랑 안 들어오고 뭐하다 들어온겨? 어? 아빠, 그게요. 오늘 학교 끝나고 청소하고 그래서 늦게 끝났어요. 무슨 청소를 그렇게나 많이 해? 시간이 몇 시여? 저만 한 게 아니라요. 오늘 당번이 다 같이 한 거예요. 청소만 하고 빨랑 온 거 맞는겨? 여자애들은 빨랑빨랑 다녀야 되는겨.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알겠어요, 아빠.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그렇지.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여. 알겠지? 자고로 여자들은 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집에 와 있는겨. 명심혀라. 이렇게 아빠가 화를 내시니 저는 그 당시에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었는데 오빠들은 밤 늦게도 잘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대하셨죠. 밤늦게 돌아다니면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아빠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옛날 분이라서 그러신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오빠들 역시 저를 똑같이 대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빠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오빠들이었죠. 특히나 시골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집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오빠들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이놈의 기집애가 다 커서 어디 남자애들하고 그렇게 히히덕거리냐? 뭐라고? 그냥 친한 애들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애들. 그건 어릴 때 얘기고 네가 아직도 어리진 않잖아. 다 커가지고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히히덕거리지 말라고. 오빠 왜 그래, 오빠까지? 오빠도 맨날 여자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려 놀고 그랬잖아. 왜 나만 안 되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야,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다들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고. 아무도 믿지 말고 행실 똑바로 해. 여자면 여자답게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 알겠냐? 오빠들 2명은 늘 저를 이렇게 답답하게 묶어놓는 편이었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아빠가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오빠들이 제게 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자기들은 그렇게 여자들 만나서 잘도 놀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 집안 남자들과 함께 사는 엄마는 늘 농사 짓는 아빠와 함께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분이 엄마이셨지만 그 당시 엄마의 업무는 너무나 벅차고 많았기에 저와 한가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으셨죠. 그래도 간혹 엄마와 얘기를 나눌 때면 저는 아빠와 오빠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엄마, 왜 아빠랑 오빠들은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남자애들하고 좀 얘기만 하고 웃으면 난리가 난다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빠랑 오빠들은 네가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야. 세상이 하도 무섭고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들이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약자가 되는 거라서 그러실 거야. 그래도 나는 여자랑 남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여자라고 무슨 밖에서 뭣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집에만 일찍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중에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도 가끔은 아빠의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아마도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그러신 것 같아. 아빠는 네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학교 졸업하고 집에 조신하게 있다가 결혼하셨으면 해. 애기 낳고 잘 키우면 그게 여자로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시는 분이니까. 엄마는 그럼 왜 애기 낳고 키우면서 아빠 농사 짓는 일도 다 도와주고 그래? 그럼 엄마도 똑같이 아빠랑 돈 버는 거잖아. 근데 왜 아빠는 집안일 안 하고 엄마만 집안일 다 하고 이상하잖아. 아빠 생각은 아무튼 이해가 안 돼. 오빠들도 다 똑같고 말이야. 난 그래서 아빠랑 오빠가 하는 말은 싫어, 다. 엄마는 한편으로는 제 얘기를 이해해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엔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더군다나 한 집안의 가장이신 아빠의 말을 따르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지만 여자로서 엄마가 느꼈던 박탈감 같은 것이 있으셨기에 제가 그걸 똑같이 느끼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 역시 시골분이라서 사회적인 경험도 없으셨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일도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의견을 따르셨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아빠의 바람대로 집에만 있었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밭일도 조금 도와드렸고 집에서 빨래, 설거지, 청소, 밥하기를 하면서 주부의 삶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었죠. 해도 끝이 없는 이놈의 집안일은 그때부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농사일을 많이 하지도 않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오죽하시겠어요. 정말 엄마가 그 당시에 하셨을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플 정도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아빠가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 2년 후의 일이었으니까 22살이 막 되었을 때였네요. 다른 마을에 사는 누구 집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니까 결혼을 하라고 딱 말씀을 하셨죠. 저기 저 건너 마을에 있는 집 아들이란다. 내가 여기 이장님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니까 확실할 거요. 너보다 7살 많다고 하는디 군대도 다녀오고 아주 다부지고 성실한가벼. 올해 안으로는 시집 가야지. 아빠, 무슨 시집이에요? 제가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걸요?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시집 얘기를 해요? 난 아직 시집 갈 생각 없어요, 아빠. 아니, 다 큰 여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있을겨?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요. 자고로 여자는 나이가 차면 얼른 시집을 가야 하는 거요. 알어? 아빠, 나는 취직해서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벌써부터 그냥 결혼을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어허, 아니 니 애미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다 큰 기집애가 그런 말을 하는겨? 아주 이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여자가 이놈 저놈 만나면서 몸을 함부로 굴려? 일은 무슨 일이여? 아빠 말대로 이놈 만나서 얼른 올해 안으로 날 잡을 생각이나 혀. 아빠의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그 남자를 소개받지 않는다고 약속 장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됐어요. 그 남자의 첫인상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꿈꾸던 이상형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시골 느낌이 나지 않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한눈에 딱 보기에도 그저 시골 스타일의 남자였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사투리, 거기에 촌스러운 옷차림까지 말이죠. 하긴 작은 시골 건넌 마을에 사는 남자에게 세련된 스타일을 원하는 건 제가 잘못된 것이겠지만요. 안녕하셔요. 저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쪽도 정말 인상 좋으세요. 일부러 옷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나갔는데 그런 제게 미인이라고 말해주는 그 남자는 이어서 말을 했어요. 저 이런 말씀드리면 어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저 이래봬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일하는 데서도 좋아하고 그래요. 열심히 돈도 모았고 말이에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자식 낳고 사는데 큰 힘이 들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그게요. 저도 그쪽 소개받으면서 결혼 생각하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성격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따지고 재고 하는 거 딱 질색하는 스타일인지라요. 그냥 나는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해서 그쪽이랑요. 저랑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일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 이 자리도 아빠 때문에 겨우겨우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어쩌죠? 빨리 결혼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그쪽도 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무슨 자신감인지 그 남자는 제게 당당하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돌적으로 그렇게 나오니 거부 반응까지 생기더라고요. 겨우 차만 함께 마시고 식사 자리를 거부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부모님의 물음에는 거의 대답도 하지 않고 대충 둘러댔답니다. 또 제가 일부러 거절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지나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제 맞선을 봤던 그 남자가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이미 저희 아빠하고는 다 얘기가 된 듯 아빠는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해 주셨답니다. 어이구 왔는가? 여기로 들어오게나. 딱 시간 맞춰 잘 왔네. 저녁 함께 합세. 네 아버님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된대요. 우리 애엄마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한번 보게나.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지 않나? 자네가 우리 집 사위가 되면 평생 아마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겨. 하하하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아빠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엄마의 저녁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식사 자리가 이어지며 아빠와 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일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그 마을 동네 어른들에게도 예쁨을 받는 사람이었고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아빠가 다 알고 계시더군요. 오랫동안 알고 지켜봤던 그 남자가 평생 저와 함께 살 사람으로 괜찮아 보이셔서 소개를 시켜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저는 조금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빠라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답답하다고만 느껴졌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나니 긍정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후부터는 자꾸만 그 남자의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아주 자주 인사를 드리러 왔고, 제게 촌스럽지만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도 선물로 해줬답니다.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온 이후에는 밖에서 시간 약속을 잡아 따로 만남을 가졌고, 5번 정도 함께 밥을 먹고 난 후에는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워낙에 아빠와 그 남자의 집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였기 때문에 따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경사가 난 일이니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분위기만 계속됐죠. 저도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어요. 촌스럽긴 했지만 워낙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남자로서 듬직하다는 생각은 있었죠. 다만 여자라도 취직도 하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면서 사회 경험을 하고 싶은 제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때도 이루기 힘들었던 집안 환경이었는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이 다니던 공장과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곳은 친정과 시댁이 모두 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자주 친정과 시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낳으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만 하면 당연히 아이는 바로 생기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1년도 지났는데 이상하게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보, 생각보다 아이를 갖는 것이 힘이 드네요. 벌써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요. 당신 저기 내일 한약방 가서 한약 한 재 지어. 내가 돈 줄 테니 말이요. 한약은 무슨 한약이에요.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일도 안 하고 건강해요. 한약 먹으려면 당신 거 지어 올게요. 자고로 여자가 몸이 따뜻하고 해야 애가 잘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한약 꼭 지어 먹어봐. 우리 엄니도 옛날에 한약 지어 먹고 아이 생겼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 응? 알았지? 남편은 제게 한약을 한 재 먹을 것을 권했고, 저는 그 후로 한약도 먹어보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미신도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는 생기지 않더군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하니 어째 더 잘 안 생기는 것만 같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희 부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특히나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를 볼 때면 늘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해주신다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제. 어째 저런 착한 사람한테 자손을 안 주시고. 금방 생기겠죠,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5년이 넘도록 안 주시면 하늘이 무심한 거 아니여?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여? 네? 아니에요. 곧 좋은 소식 있겠죠. 아니, 이렇게 착하고 효자 효부인데 말이제. 부부는 자고로 자손을 낳아야 오래 함께 사는겨. 나이 들면 자식 보는 낙밖에 없는 것인디 어째 애도 없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그 세월을 버텼습니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애가 타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는 결국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난 날 얼마나 기쁘던지 남편이랑 둘이 얼싸안고 눈물을 다 흘렸던 기억도 나네요. 평생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돌봐줌으로 인해 저는 아주 편안하게 보냈어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공장 일이 끝나면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까지 사다 주는 세상 다정한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떡하니 아들을 낳은지라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셨고 양가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감을 느꼈어요.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을 정말 저는 방바닥에 눕히지도 않고 손에 안고 키웠답니다. 첫 아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얻었기에 울거나 때를 써도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기만 했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외모에 아직 타지 않은 하얀 피부를 가진 아들은 세상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성격적으로 크게 투정을 부리는 법도 없었고 말도 빨리 했고 걸음마도 빨리 뗐으며 나중에는 한글도 굉장히 빨리 배웠죠. 모든 것을 빨리 하게 된 이 아들을 저희 부부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만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이사를 감행했고 시내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학교에서 반장도 했고 공부도 꽤 잘했던 아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가끔씩 그려오는 풍경화나 제 얼굴을 보면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형제가 없이 아들을 키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간 후에는 학원도 보냈고 친구들과 친해지라고 집에도 초대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랬죠. 제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아이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며 키웠어요.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평생 미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희 부부는 아들의 그런 꿈을 존중해 줬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은 있었지만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그렸던 터라 미술학원 선생님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도훈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질도 있고 표현력도 좋은 편이라서요. 4년제 미술대학교에 진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저 어머님께서는 도훈이가 공부와 미술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나, 선생님 정말이요? 제가 워낙에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요. 아유, 그저 감사합니다. 성적도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신경 쓸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저 저희 아들 잘 좀 부탁드려요. 아들은 미술학원 선생님을 잘 만난 덕에 더욱더 미술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타고난 감수성으로 표현력도 더더욱 상승해 나갔습니다. 3년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4년제 미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군대도 다녀오고 무사히 졸업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술로 유학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아들 녀석이 저희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지라 스스로가 거대한 꿈은 포기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엄마, 저는 그저 아이들 가르치면서 소소하게 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가 도움받은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도움도 주고 싶어요. 아들, 능력 없는 엄마 아빠라 미안하구나.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네가 원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유학 보내주고 싶어. 남들 다 간다는 대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혹시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응? 아니에요, 엄마.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일 맞잖아요. 제가 욕심이 있고 꿈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선배가 운영하는 미술 학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벌써 다 얘기해 놨는걸요, 뭐. 아들은 그저 선배가 운영하는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학교에 가보니 자신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많아서 자신은 그런 친구들과 피 튀기는 경쟁은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에 저도 그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집과 조금 떨어진 미술학원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작은 전셋집 하나를 구해줬어요. 독립할 나이도 됐고 집과 너무 거리도 멀었고 했으니까요. 아들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선배를 따라 여러 미술 관련 협회의 일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는 화가님도 만날 수가 있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의 선배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공부하면서 자랐기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배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의 앞날이 밝아질 것만 같아서 내심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쯤 지났을까?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내려오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워낙에 일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딸랑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연락이 잘 안 와서 너무 허전한 마음에 저는 아들의 자취집에 찾아가 봤어요. 현관벨을 눌렀더니 웬 낯선 여자가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들짝 놀랐고 아들을 찾는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자신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부부가 직접 구해준 집인데 이사를 가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놀란 마음에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며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게요. 저 죄송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자친구 집에 잠시 살고 있어요. 뭐? 여자친구? 아니, 너 여자친구 생겼었니? 그럼 지금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게요, 좀 그렇게 됐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이번 주에 제가 내려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아들아. 엄마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아들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생전 거짓말 한 번 안 하던 네가 이렇게 큰 일을 왜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다니? 엄마, 죄송해요.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그때 다 설명드릴게요. 아버지한테도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전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갑자기 사귀게 됐는데 자신의 전셋집을 빼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한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생전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숨기는 것 없이 착하게만 자라줬던 아들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윽고 주말이 되어 아들이 집에 내려왔고 황당해하는 저와 남편에게 말했죠. 저기 아버지, 엄마, 실은 여자친구가 미술 학회의 임원진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위고 해외 유학파 출신의 집안 부모님도 미술계 쪽에 계세요. 작업실 겸 집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너무 넓기도 하고 남자 손이 좀 많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너보다 5살 위고 집에 남자 손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너 그럼 그 집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 아니, 집에서 남자 손 필요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 집 당장 가보자. 어떤 집인지. 그리고 5살씩이나 많은 여자가 너를 집에 불러들이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엄마 아버지는 궁금해서 안 되겠다. 당장 앞장 서거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작업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제가 기회 봐서 데리고 올게요. 저 좀 봐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이 애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네가 뭐가 어디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를 만나는겨? 응? 저도 저지만 곁에 있던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저희 부부는 소화가 되지 않는 더부룩함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됐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속이 좋지 않았고, 급기야 저는 속병이 나서 병원에까지 갈 지경이 됐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나이 많은 여자 집에 들어가 이곳저곳 남자 손이 필요한 부분을 일하고 있다고 하니 속이 상해도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은 채 몇 달의 시간을 더 버텼고, 드디어 아들에게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어떤 여자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따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저는 제대로 말도 몇 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은땀만 닦고 있었지 뭡니까. 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왔다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딱 보기에도 일반적인 여자랑은 느낌이 달랐어요. 매우 오픈된 옷차림을 비롯해 말을 하는 끝에 계속해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행동을 취하니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할 수밖에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저와 남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도훈 씨, 제가 어떻게든 미술 쪽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 거예요. 감성도 풍부하고 그림의 느낌도 좋은 편이라 이 친구는 미래가 충분히 밝아요. 다만 여태까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마음껏 재능을 펼치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저희 집에 부른 거예요. 좀 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하기 위해서요. 제 작업하는 것도 보고 새로운 영감도 얻고 하는데 저희 집이 딱 좋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시골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뒷받침을 못한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그럼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할 생각인 거예요? 어머나, 저희 혼인신고 마친 사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다뇨? 법적으로 이미 부부라고요. 커플.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 저희 그렇게 살아왔는걸요. 뭐라고요? 혼인신고? 아들, 이게 무슨 소리니? 혼인신고라니? 이미 아들과 여자친구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외국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부모님의 상의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살고 혼인신고를 멋대로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뭐 혼인신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저 단지 증명하는 증명서일 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노터치 하시고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저희 이미 성인이고 누군가한테 이런 걸 허락받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는 그녀를 보니 저와 남편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어요.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인지 허락을 받는 자리인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자기네들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라고 제게 통보를 하는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황당하고 또 황당해서 일주일을 끙끙 앓아 누웠고, 남편도 속이 상한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내내 술만 마시고 있었죠. 금이야 오기야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를 뺏긴 기분이랄까, 배신감이랄까,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된 채로 저희는 며느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의 뜻에 따라
사돈집의 으리으리한 마당 정원에서 양가 부모와 친척만 모인 채로 하우스 웨딩인지 뭔지가 열렸고, 저희 부부는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진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해도 시부모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며느리와 사돈댁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미술 쪽에서 명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지라 저희 아들의 미래를 잘 해준다고 하니 솔직히 그 부분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빼앗긴 것처럼 결혼을 시켜놓고 마음이 어찌나 쓰린지 생전 없던 위험까지 걸려버리고 몸도 말이 아니었죠. 먼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아들, 그리고 생전 전화 한번 하지 않는 며느리, 손주는 언제 나을지 기약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에 저희 부부는 점점 지쳐갔어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도 저희가 먼저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야 만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이 2년쯤 지속됐을까, 가끔씩 보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슬슬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선배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죠. 특히나 며느리가 대동하는 자리에서는 며느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로 손발을 벌벌 떨고만 있더군요. 생전 그러지 않던 눈 깜빡거림 같은 증상도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틱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게다가 말도 더듬더듬 하는 것이 꼭 무슨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아들의 눈을 마주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아들은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계속 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기야는 무슨 며느리가 조종하는 인형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서너 번 본 저는 뭔가가 너무 수상했어요.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아들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얘가 저렇게 된 건가 싶었죠. 며느리는 그저 저희 부부가 무슨 말만 하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티스트의 세계는 원래 이렇다는 등 이런저런 말들로 둘러대면서 저희를 무시하기만 했었기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업실과 집을 함께 쓰고 있는 그 집은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인데 마당에 큰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넓은 마당에 지하실까지 따로 갖춰져 있을 만큼 넓고 부유한 형태였어요. 다만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온 집안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빛이 잘 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단점이긴 했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서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평소에는 개집에 묶여있던 큰 개 2마리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저를 보고 시끄럽게 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얼른 제 아들의 상태가 궁금해서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인기척이 없자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 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던 그 찰나, 순간 겁에 질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리 가까이 오지 마!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 도훈이니? 응? 너 거기 있는 거야?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엄마, 나 무서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무서워? 응? 말을 좀 해봐. 아들아, 아들. 걔 무서워, 엄마. 나 못 움직여. 나 살려줘요. 아들이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른 그 주변 마트에 있는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달라고 했죠. 한 10분쯤 지났을까? 마침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그곳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멀쩡한 제 아들이 커다란 계집에 계목줄을 차고 들어가 앉아 있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게 무슨 꼴이야? 세상 천지에 어째 이런 일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아들,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 엄마. 아이고, 아저씨, 여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얼른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아이고야 세상에. 황당한 모습에 열쇠 수리공 아저씨는 아들에게 채워져 있던 계목줄을 풀어줬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곧이어 응급차와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본다며 경찰들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실신했던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 소변까지 보고 말았고 다행히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되찾은 후 깨어났습니다. 엄마 내 옆에 있지? 우리 아들. 그럼 엄마 아들 옆에 이렇게 있잖아. 죄송해요 엄마. 이런 못난 꼴 보여드려서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될까 해서. 그래서. 알아 아들, 다 알아 네 마음. 그것이 아주 자기 명예랑 위치를 이용해서 너를 아주 가지고 놀았구만. 이 엄마는 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게 부모 자식간이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조종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하도 피우니까 제가 맞춰주다가 언젠가부터는 미술학교에 있는 젊은 여자애랑 제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서 저를 가둬놓고 막.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건 지가 더 잘 알 텐데 어째 그런 짓을 한다니? 응? 장인 장모도 다 이쪽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기대한 게 있었나 봐요, 엄마. 그러니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계집을 다 치우죠. 거기도 지저분하게 치운다고 하면서 저를 그곳에 가두고. 아들은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갔던 그 당시에 아들은 계목줄을 차고 손발까지 묶인 채 계집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이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아들이 어디 가서 딴 여자랑 만나고 돌아다닐까봐 계집에 묶어뒀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식으로 시작됐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나 죽는다 하며 온갖 소란을 다 부리며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가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이 포기하고 맞춰준 면도 있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미술계 쪽의 권력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아들은 제게 명예 같은 것에는 욕심이 없고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들은 아내와 처갓집의 배경을 도움받아 화가로서의 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아내에게 맞춰준 것이고요. 5살이나 많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었어야 하는 건데 이제서야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리네요. 아들은 또 이어서 말을 했어요. 엄마, 얼른 집에 가서 CCTV 다 빼야 돼요. 거기 보면 다 증거가 녹화돼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그동안 했던 짓, 그리고 집안에 작업한답시고 다른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온갖 더러운 짓 한 거 다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저 감시한다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해놓고 집안 구석구석 CCTV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 얼른 그럼 가보자. 얼른 가서 다 찾아보자꾸나.
아들과 저는 병원에서 나와 얼른 다시 집으로 향했고, 다행히도 CCTV의 녹화 영상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아들의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다음날 며느리가 경찰서에 오자마자 또다시 벌벌 떨면서 안절부절하며 이상한 증상을 나타냈거든요. 이혼 소송 중에 나타난 며느리라는 여자 역시 강박 증세와 더불어 심각한 의부증과 환청까지 들리는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던 것도 모두 드러났어요. 제 아들을 군림하면서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CCTV를 가지고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저희 집까지 찾아와 아들에게 또다시 바보 취급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버리지 말라며 소리치는 그 여자에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야, 이년아, 새로운 인생? 널 만난 것이 내 아들, 우리 집안의 최악의 실수다. 어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년아, 너 그딴 식으로 인생 살다가 언젠가 천벌 받는다. 알겠냐? 니네 부모랑 너랑 아주 똑같이 개집 들어가서 개고생하는 꼴을 내가 언젠가는 꼭 보게 될 거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알겠냐? 그렇게 아들은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저희 부부는 이사를 감행했고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터전을 잡고 아들의 마음의 병이 낫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거의 나아질 때쯤 작은 미술 학원을 오픈했고 한켠에는 작은 작업실까지 마련해줬어요. 아들은 점차 회복되면서 예전에 그 착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갔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들은 그 후로 착하고 참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새 며느리도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공부했었기에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두 손주 녀석을 봐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사람의 인연은 다 따로 있는가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또 이렇게 그 일을 잘 겪고 나니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저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밖에는요. 후에 누굴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이전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네요. 하긴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병원에 입원할 만도 하죠.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